포르투갈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한 가족은 이것을 교육이라고 불렀다. 며칠 동안 음식 없이 별도의 방에서 안에서는 열 수 없는 문과 함께 그들은 이렇게 해서 성격을 형성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2005년 8월 그들의 방법은 비극으로 끝났다. 가족의 공식 버전은 간단했다. 티아고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 아버지 루이 소우자가 직접 응급 서비스에 전화했다. 그의 말은 조서에 보존되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팠어요. 하지만 상황실 직원은 즉시 이상함을 발견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마치 종이에서 글을 읽는 것처럼 말했다. 당황함도 공황도 없었다. 2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전문가들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깨달았다. 부모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보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서에는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외부 징후가 갑작스러운 악화 버전과 일치하지 않음. 검진에서 3가지 명확한 세부 사항이 나왔다. 첫째, 심한 쇠약. 둘째, 탈수. 그리고 셋째, 신체 정지 과정이 신고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다. 마지막 관찰은 특히 무거웠다. 도움을 준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 직원 중 한 명이 옆으로 물러났다. 전화를 걸었다. 짧은 대화.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다른 차원으로 옮기는 문장을 말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경찰이 호출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의료 사건이 아닌 수사가 되었다. 사건 자료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소우자 가족의 집은 외진 곳에 있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약 1km 떨어져 살았고 건물 자체는 요새처럼 보였다. 두꺼운 돌담, 좁은 창문, 주변의 생활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조서에는 직접적인 문장이 있다. 건축이 평범한 주거지보다는 요새를 더 연상시킴. 바로 이것이 역설을 만들어냈다. 그런 정막 속에서는 어떤 소리든 멀리 퍼져나갔다. 하지만 마을 주민 중 누구도 이상한 것을 들었다고 신고하지 않았다. 고립은 다층적이었다. 지리적, 산과 거리. 건축적, 소리를 통과시키지 않는 벽. 사회적,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은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직접 말했다. 폐쇄적으로 살았고 혼자서 절대 손님을 부르지 않았다. 멘데스 경감의 업무 메모에는 짧은 기록이 남아있다. 이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내부에서 결정되는 폐쇄된 시스템이다. 자발적 진공 상태.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내부에는 3명이 있었다. 루이 소우자, 그의 아내 소피아, 그리고 큰딸 카타리나. 조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현장에서 가족 구성원 3명이 발견됨. 사건의 다른 목격자는 확인되지 않음. 이렇게 해서 참가자들의 범인은 즉시 그어졌다. 하지만 이 집 벽 안에서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소우자 가족은 즉시 첫 번째 진술을 했다. 바로 이 순간 나중에 변호의 핵심이 될 버전이 들려졌다. 사건 자료에 따르면 처음에는 아버지 루이가 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소피아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확신 있게 평온한 목소리로 멈춤 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티아고에게 이해할 수 없는 병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먹기를 그만두었고 지난 며칠 동안 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조서에는 그녀의 직접 인용이 기록되었다. 그가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루이는 침묵하며 시선을 피했다. 소피아가 완전히 혼자서 대화를 이끌었다. 자료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부모들의 행동이 무감정적으로 기술됨. 소란도 공황의 징후도 없음. 바로 이때 집에는 그들의 딸 카타리나가 있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긴장된 침묵은 나중에 멘데스 경감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의 첫 번째 공식 버전이 탄생했다.
신비한 병과 점진적인 상태 악화.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그때 이야기가 너무 일치하게 들린다고, 마치 준비된 것 같다고 기록했다. 자료의 첫 번째 메모가 나타난다. 버전이 의심스러움. 2단계에서 사건은 다른 범주로 이관된다. 의심스러운 죽음. 그리고 바로 이후에 소우자 가족의 모든 말을 확인해야 하는 수석 경감 주앙 멘데스가 업무에 투입되었다. 사건에 멘데스 경감이 합류했을 때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집의 상세한 검사였다. 첫눈에 여기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바닥은 깨끗하고 물건들은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고 어떤 무질서도 없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 티아고가 있었던 침대조차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부모들이 설명한 상황에 비해 이것은 너무 올바르게 보였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혼란을 볼 수 있다. 공황 상태의 사람들은 약을 찾아 헤매고 상태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고 도움을 줄 방법을 찾는다. 소우자의 집에는 누군가가 돌봄을 시도했다는 흔적이 단 하나도 없었다. 구급 약상자는 비어 있었다. 쓰레기통에는 약 포장지도 사용된 용품도 없었다. 가까운 사람을 위해 투병하는 가족들에게 특징적인 열띤 소란의 흔적도 없었다. 멘데스는 방들을 하나씩 돌아다녔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전시장처럼 보였다. 깨끗하고 정돈되고 살균적이었다. 새로운 관찰마다 집에서 의식적으로 경찰의 도착을 준비했다는 인상이 형성되었다. 병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들이 마치 사라진 것 같았다. 경감은 침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깨끗한 침구, 평평하게 당겨진 이불, 얼룩도, 쇠약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도 없었다. 멘데스에게 이것은 첫 번째 진짜 신호가 되었다. 단서가 있어야 할 곳에 그것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 부재 자체가 단서가 되었다. 한편 수사부는 첫 번째 의료 데이터를 받았다. 그것들은 가족의 버전을 완전히 파괴했다. 의사들은 티아고에게서 병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비극의 원인은 다른 것이었다. 극도의 쇠약과 탈수. 이 말들은 이전에 들렸던 모든 설명에 줄을 그었다. 이제 명백해졌다. 어떤 신비한 병도 존재하지 않았다. 부모들의 버전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에서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다. 앞에는 주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티아고가 생애 마지막 며칠을 정확히 어디서 보냈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것이 이 돌집의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 의사들이 비극의 원인을 발표한 후 멘데스 경감은 첫 번째 본격적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부모들 맞은편에 앉았다. 책상에 의료 데이터가 든 파일을 올려놓고 조용히 펼쳤다. 말들은 거칠고 극도로 명확하게 들렸다. 티아고는 병으로 죽지 않았다. 원인은 굶주림과 탈수였다. 어떤 사람에게든 그런 진술은 충격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소리 지르지도, 변명하려 하지도, 심지어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루이는 조용히 책상으로 시선을 내렸다. 소피아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마치 이 말들이 그녀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들의 침묵 자체가 답이 되었고 새로운 의혹을 낳았다. 그들은 말할 준비가 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경감은 그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었다. 질문은 짧았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루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시 소피아가 맡았다. 그녀는 티아고가 그를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신비한 병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전 버전을 포기하지 않고 단지 새로운 사실에 맞춰 조정했을 뿐이다. 말들은 너무 평온하고 너무 확신에 차서 들렸는데 마치 설명이 아니라 미리 외운 텍스트 같았다. 하지만 주요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소피아의 말에서 처음으로 가정적 버전보다 더 큰 무언가의 암시가 들렸다. 그녀는 나중에 모든 사건 자료에서 인용될 문장을 말했다.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데려가신다. 이것은 이미 변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설명이었다.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가 아니라 잔혹한 대우를 교육 방법으로 정당화하는 세계관 체계에 관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수사부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고 가족을 목격자 지위에서 피의자 지위로 전환했다. 신문이 끝났다. 멘데스가 일어나서 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루이와 소피아 소유자는 공식적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가 씌워졌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아니게 되었다. 이제 경찰의 주요 목표는 그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교육이 치명적이 된 이 집에서 삶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루이와 소피아의 구금 후 수사는 집에 집중되었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가족의 버전이 무너지고 있지만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벽 안에서 일어났던 일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수색이 지정되었다. 이번에는 단 하나의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 천천히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소자의 집은 외진 곳에 서 있었고 돌로 된 오래된 건축이었다. 첫눈에 견고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멘데스 경감에게는 바로 여기에 수수께끼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팀은 방들을 돌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확인했다. 선반, 옷장, 다락방. 하지만 이상한 세부 사항이 눈에 띄었다. 너무나 모든 것이 깨끗했다. 주의 깊게 살펴봐도 부모들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약도, 치료 흔적도, 누군가가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집에 보통 있는 무질서도 없었다. 팀이 계단으로 가는 복도로 내려갔을 때 한 수사관이 불일치를 발견했다. 건물 도면에 따르면 계단 기초에는 작은 구석진 곳, 기술실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 대신 평평한 돌벽이 있었다. 수사관이 벽돌을 두드렸다. 소리가 둔했는데 마치 돌 뒤에 공허함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몇 번 더 반복했다. 그리고 분명해졌다. 이것은 내력벽이 아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입구를 막았다. 여기 뭔가 있다고 그가 말했다. 그 구간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돌은 교묘하게 위장된 문 패널임이 밝혀졌다. 손잡이도 자물쇠도 없고 벽에 맞춰진 매끈한 표면만 있었다. 지렛대를 사용해야 했다. 패널이 힘을 주어 열렸고 틈에서 즉시 무거운 답답한 냄새가 뿜어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 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다. 손전등 빛이 공간을 가르며 작은 방을 비췄다. 벌거벗은 돌벽, 축축한 바닥, 가구는 전혀 없고 구석에 더러운 매트리스와 녹슨 양동이만 있었다. 이 작은 방의 분위기는 그 자체로 말해주고 있었다. 여기서 심각한 결과 없이 오래 있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주요 발견은 아니라 문 자체에 있었다. 그 내부 표면이 펠트로 덮이고 위에 판자로 못질되어 있었다. 두꺼운 층이 어떤 소리든 흡수했다. 범죄 수사관들이 즉시 선언했다. 이것은 밖에서 아무도 비명도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순간 최종적으로 분명해졌다. 가족의 병에 대한 버전이 현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집에는 특별히 장비된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수사는 이 사건의 주요 요소인 침묵의 방에 도달했다. 바로 여기서 가족이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티아고의 생명이 어떻게 끊어졌는지에 대한 답이 있었다. 비밀 지하실의 발견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수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 내부에서 발견된 단서들의 분석과 이 관행이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 그리고 가족에서 누가 그 진짜 주도자였는지를 밝혀야 하는 신문들. 지하실 발견 후 수사관들은 부부를 분리하여 개별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험 많은 경감에게는 그들 중 누가 주요 역할을 하고 누가 단순히 남의 의지를 따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첫 번째로 루이를 신문에 초대했다. 그는 천천히
구부정하게 사무실에 들어와서 의자 끝에 앉았는데 마치 여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질문에는 짧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소피아가 더 잘 설명할 것입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사관의 눈을 바라보지 않으려 노력했고 항상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매분마다 이것이 상황과 자신의 가족에게 완전히 억압당한 사람임이 분명해졌다. 거울을 통해 과정을 관찰하던 심리학자는 결론을 내렸다. 루이는 리더가 아니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의 입장은 수동성과 완전한 복종이다. 소피아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다.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곧게 앉았고 시선은 차가웠고 움직임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에게는 말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질문을 기다리지도 않고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규율에 대해, 순종에 대해, 올바른 길로서의 처벌에 대해 논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없었고 바로 이 확신이 수사관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숨겨진 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소피아는 그 존재를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장은 그녀의 진술에서 핵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에게 지하실은 비밀이 아니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교육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했다. 그런 다음 수사의 방향을 바꾼 말이 들렸다. 소피아가 말했다. 제 어머니 엘비라가 저에게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순간부터 이야기에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모든 이데올로기 뒤에 서 있는 사람. 경감이 이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소피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옆방에 있어요. 이 발견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수사부에는 가족에 대한 영향이 명백한 새로운 잠재적 참가자가 생겼다. 이렇게 엘비라, 소피아의 어머니, 그들과 함께 집에 살고 있던 노년 여성이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바로 그녀가 분명해진 바와 같이 처벌과 침묵의 방에 대한 아이디어의 원천일 수 있었다. 이 순간부터 피의자 범위가 확대되었고 수사는 새로운 수준에 이르렀다. 계단 아래의 비밀문이 열린 후 범죄 수사관들이 처음으로 안으로 내려갔다. 강력한 조명을 켰고 수년간 숨겨져 있던 방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처음에는 방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벌거벗은 돌벽, 고르지 않은 바닥, 공허함. 하지만 빛이 구석들을 지날 때 어둠에서 세 개의 물건이 나타났다. 바닥에 더러운 매트리스가 놓여 있고 옆에 플라스틱 양동이가 서 있고 근처에 빈 물그릇이 있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해설이 필요하지 않았다. 방은 창고가 아니라 사람을 가두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검사는 천천히 계속되었다. 범죄 수사관들이 벽, 천장, 바닥을 확인했다. 하지만 주요 관심사는 무늬 내부 표면이었다. 그것은 펠트와 판자로 덮여 있었고 바로 거기서 자외선 램프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빛이 평상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십 개의 흔적을 포착했다. 판자 전체 면적에 걸쳐 무질서한 긁힌 자국들이 이어져 있었다. 일부는 손톱으로 남긴 깊은 것들이었다. 다른 것들은 아주 작았지만 많은 수였다. 전문가 중 한 명이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그런 홈 중 하나를 따라 그었다. 표면에 아주 작은 조각이 남았다. 그는 동료들보다는 자신에게 더 조용히 말했다. 피부 조각 같습니다. 이 발견이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방 안에는 밖으로 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있었다. 이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수석 범죄 수사관이 요약했다. 그는 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손전등을 끄고 녹음기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다. 장기간 체류를 나타내는 물건들이 발견됨. 기본적인 조건 박탈의 흔적, 문 내부의 안에서 남긴 긁힌 자국이 확인됨. 사건 자료에 들어간 마지막 문장은 거칠고 명확하게 들렸다. 방은 강제 억류 장소로 분류됨.
이 순간부터 지하실은 공식적으로 집의 일부가 아니게 되었다. 수사부에게 그것은 감옥이 되었다. 침묵의 방 발견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경찰은 그들 앞에 비극적인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관행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관행에서 소우자 가족에게는 자신의 이데올로그가 있었다. 다음 과제는 정확히 누가 처벌을 교육으로 정당화하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지하실에서의 발견 후 경찰은 이해했다.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전문 감정이 하게 될 것이다. 수사관들은 정확히 거기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추측할 수 있었지만 법정을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필요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발견된 모든 샘플들을 상세한 분석을 위해 보냈다. 실험실에서는 전체 자료 세트를 모았다. 매트리스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했다. 무늬 판재서 긁힌 자국에 남은 아주 작은 입자들, 바닥에서 말라붙은 얼룩의 샘플들. 각 조각은 별도의 시험관에 넣어지고 라벨을 붙이고 시퀀서로 보냈다. 기계들이 차례로 샘플들을 처리하며 그것들을 데이터줄로 변환했다. 작업은 오래 걸렸다. 병행하여 이미 생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티아고의 DNA와 비교가 진행되었다. 과정은 일상적으로 보였지만 매 분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에 가까워졌다. 지하실의 흔적들이 정말로 그의 것인지. 이때 멘데스 경감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감정 결과가 가족의 버전에 마침표를 찍고 티아고가 생애 마지막 며칠을 이 감방에서 보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는 서류로 자신을 바쁘게 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조용한 전화기에 주의가 분산되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몇 번 시계를 보고 계속해서 커피잔을 채웠다. 실험실에서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자외선 램프가 긁힌 자국들을 비추고 전문가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컴퓨터가 그래프, 코드, 곡선들을 출력했다. 일반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의 집합으로 보였지만 전문가들에게는 그것들이 명백한 결론으로 합쳐졌다. 마침내 전화가 울렸다. 회선에는 실험실 직원이 있었다. 멘데스가 두 번째 벨이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를 들었다. 대화는 짧았지만 모든 말이 의미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책상에 놓고 몇 초 동안 한 점을 바라봤다. 그런 다음 자신의 조수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일치율 100%. 지하실의 모든 자료가 티아고 소우자의 것입니다. 이것은 전환점이었다. 이제 수사부에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생겼다. 발견된 방이 정말로 그를 수용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 이 순간부터 사건은 엄격한 규칙을 가진 이상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경찰의 손에는 이 지하실을 본격적인 범죄 현장으로 만드는 직접적인 단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요한 것을 파악해야 했다. 정확히 누가 침묵의 방 사용 결정 뒤에 있었는지, 그리고 가족에서 몇 명이 이 관행을 지지했는지. 수사가 점점 더 가족에 집중되었지만 멘데스 경감에게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수년 동안 주변에서 아무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작은 마을에서는 소식이 빨리 퍼지는데 여기서는 모든 공포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 같은 인상이 형성되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소우자의 집에서 발견된 연락처 목록을 가져왔다. 거의 모든 기록이 친척들과 관련되었고 단 하나의 이름만 눈에 띄었다. 알베스 부인, 학교 교사였다. 여성을 신문에 소환했다. 첫 순간부터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보였다. 손이 떨렸고 시선이 옆으로 갔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졌다. 그녀는 이 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말했다.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잠시 후 덧붙였다. 그리고 뭔가 하려고 노력했어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어 테이블에 올렸다. 안에는 사회복지부에 보낸 신고서 사본들이 있었다. 이 파일은 수사의 새로운 전환이 되었다. 거기에는 비극이 일어나기 반년 전부터 날짜가 매겨진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기록들은 짧았지만 각각이 불안한 신호로 보였다. 1월 15일 손해멍, 2월 23일 수업 중 잠들m, 4월 12일 나쁜 성적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말함. 이 모든 것을 교사가 기록하고 공식 기관에 전달했다. 멘데스가 페이지들을 주에 깊게 넘겨봤다. 더 읽을수록 시스템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다. 왜냐하면 파일에는 사회복지부의 답변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획일적이었다. 검사를 실시함. 가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어머니의 설명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정됨. 매번 검사가 똑같이 끝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검사관들이 집에 와서 깔끔한 방들, 질서, 흔적 없는 완벽한 벽들을 보았다. 소피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을 맞아서 그 애는 서툴러서 자주 넘어져요. 또는 그것은 나이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했고 의혹은 사라졌다. 수사부에게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 되었다. 가족이 이웃들과 교사들로부터 일어나는 일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국가기관들을 속여왔다. 이것은 행동이 충동적이 아니라 미리 구축된 것임을 증명했다. 그들은 거짓말할 줄 알았고 정상적인 삶의 그림을 만들 줄 알았고 외부인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경감은 파일을 닫고 자신의 메모장에 기록했다. 가족이 모든 검사에 준비되어 있었음. 고의성이 명백함. 이제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정확히 누가 이 시스템의 주요 주도자였는지, 그리고 집에서 누구의 결정이 최종적이었는지 확인하는 것. 사건 자료에 엘비라의 이름이 나타났을 때 분명해졌다. 바로 그녀와 더 이야기해야 한다. 고령의 여성, 가족계통의 할머니는 소우자의 집에서 핵심 인물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력하거나 나이로 인해 꺾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그날 그녀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놀라운 위엄으로 자신을 지켰다고 언급했다. 고든 자세, 차가운 시선, 움직임에서의 자신감. 신문실에서 그녀는 피의자가 아니라 상황의 주인으로 온 것처럼 보였다. 멘데스 경감 주왕이 그녀 앞에 사진들을 펼쳤다. 발견된 지하실, 매트리스, 긁힌 자국이 있는 무늬 사진들. 질문은 간단했다. 이 장소를 아십니까? 엘비라는 눈길을 돌리지도 이 사진들을 처음 본다는 척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거의 일상적으로 말했다. 물론이죠. 이것은 침묵의 방이에요. 제가 직접 꾸몄습니다. 이 말들은 순간적으로 수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본 곳에서 그녀는 자랑스러운 대상을 보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가족 관행이었다. 바로 이 순간 분명해졌다. 수사는 우연한 폭발이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년간의 검증된 세계관 체계에 부딪혔다. 멘데스가 왜요? 라고 물었을 때 엘비라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말은 마치 미리 외운 텍스트를 읽는 것처럼 들렸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이에요. 제가 컵을 깼을 때 저를 이렇게 교육했어요. 소피아가 거짓말했을 때 제가 그녀를 이렇게 교육했어요. 그녀에게 계단 아래의 방은 감옥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 검증된 도구였다. 그녀가 말할수록 그녀의 세계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서 잔혹함을 보지 않았다. 반대로 그녀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문장들은 짧고 차갑고 후회의 암시 없이였다. 침묵과 굶주림이 어떤 말보다도 더 잘 가르친다. 그녀는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는데 이것은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는 광신자의 시선이었다. 한순간 핵심 문장이 들렸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람으로 만들지 약골로 만들지 않아요. 이 말과 함께 그녀는 마치 동기 설명에 마침표를 찍었다.
엘비라에게 이것은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의견으로는 보존되고 더 전달되어야 하는 전통이었다. 2005년 8월에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멘데스가 직접 물었다. 그럼 티아고를 가두라고 명령한 것이 당신입니까? 답은 즉시 따라왔다. 엘비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가 국그릇을 깼어요. 제 국그릇을요. 그는 물건의 가치를 알아야 했어요. 이 문장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 순간 단순한 교육적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물건과 규율이 인간의 생명보다 높게 놓인 컬트에 대한 이야기였다. 신문 후 범죄의 구조가 완전히 형성되었다. 엘비라, 이데올로그이자 조직자. 소피아, 이 시스템에서 자란 딸로서 의심 없이 그것을 계속했다. 루이, 약하고 순종적인 남편으로서 지시를 수행했다. 소우자의 집은 우연한 비극의 장소가 아니라 수십 년간 같은 모델이 재생산되던 무대임이 밝혀졌다. 이 신문은 동기와 가족 내부 계급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다. 경찰에게는 더 이상 왜? 라는 질문이 서지 않았다. 답은 엘비라의 입에서 직접 들렸다. 이제 다른 것이 남았다. 그녀의 말이 현실과 일치한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차가운 논리 뒤에 전통의 형태로 옷 입은 진짜 폭력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 보여주는 것. 수사는 침묵과 굶주림을 통해 서로를 교육하는 세대들이 있던 이 닫힌 순환을 끊는 첫 번째 단계를 밟았다. 앞에는 긴 과정이 있었다. 이 돌담 뒤에서 일어났던 일의 규모를 확인하고 각 참가자의 역할을 고정하는 것. 엘비라의 자백 후 경찰에게는 더 이상 의심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피아와 루이로부터도 확인을 들어야 했다. 멘데스 경감 주왕이 대지를 준비했다. 그들을 신문실에 데려왔다. 금속 테이블, 3개의 의자, 침묵. 멘데스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즉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단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먼저 지하실 사진들, 매트리스, 그릇, 양동이. 그런 다음 감정 결과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여진 발견된 모든 자료가 티아고의 것이다. 이후 테이블에 교사의 파일에서 나온 문서들이 올려졌고 사회복지부에 보낸 신고서들이었다. 소피아는 곧게 앉아 있었지만 눈은 차가운 채로 있었다. 루이는 반대로 구부정했고 있는 것보다 작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테이블의 마지막 물건, 녹음기가 올려졌을 때만 분위기가 바뀌었다. 멘데스가 버튼을 눌렀다. 침묵 속에서 엘비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피아가 거짓말했을 때 제가 그녀를 이렇게 교육했어요. 소피아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의 그림자가 스쳤다. 루이는 머리를 더 낮췄다. 녹음이 계속되었다. 국그릇에 대한 말들, 침묵의 방에 대한 말들, 침묵과 굶주림이 말보다 더 잘 교육한다는 말들. 멘데스가 녹음을 멈추고 평온하게 말했다. 당신들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국그릇에 대해서, 사일에 대해서. 소피아가 침묵했다. 방에서 몇 초 동안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그런 다음 그녀가 조용한 네를 말했다. 루이가 눈을 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했을 뿐 그것을 범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때 멘데스가 말했다.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보세요. 그리고 신문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었다. 먼저 소피아가 말했다. 그런 다음 루이가 말을 보탰다. 그들의 진술은 명확한 순서로 합쳐졌다. 티아고가 국그릇을 깼다. 엘비라가 벌을 주라고 명령했다. 소피아가 아들을 지하실에 가뒀다. 루이는 반대하지 않고 직접 문을 닫았다. 나흘 동안 그들은 자물쇠를 열지 않았다. 넷째 날 아침 루이가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하고 그때 구급차에 전화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기계적이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인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어떤 감정도 어떤 후회도 없었다.
단지 행동의 순서만. 그들은 죄를 부정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교육 방법으로 남아 있었다. 신문 조서에 기록되었다. 피의자들이 사건의 사실적 상황을 인정함. 살인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일어난 일을 교육 과정의 일부로 여김. 이렇게 수사부에는 기소에 필요한 모든 것이 생겼다. 하지만 법정이 건조한 사실뿐만 아니라 일어났던 일의 분위기 자체를 듣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모든 것을 보고 느낀 증인이 필요했다. 그 증인은 카타리나가 되어야 했다. 수사가 전환점에 이르렀다. 모든 단서는 이미 손에 있었다. 지하실, 감정, 부모와 할머니의 자백. 하지만 지금까지 침묵했던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 카타리나. 같은 집에 살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고 들었던 큰딸. 그녀의 진술은 단순히 그림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 모든 것이 내부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신문을 위해 공식적인 방이 아니라 아동 심리학자 사무실을 사용했다. 여기에는 안전한 공간이 있었다. 부드러운 안락 의자들, 연필과 종이가 있는 테이블. 소녀에게 직접적이고 거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녀가 편한 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첫 번째 도구는 그림이 되었다. 카타리나가 검은 연필을 들었다. 종이에 천천히 집이 나타났다. 비례하지 않고 무겁고 창문도 없었다. 그 아래 검은 정사각형. 심리학자가 부드럽게 이게 어떤 곳이야?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속삭이며 대답했다. 이것은 우리 집이에요. 그런 다음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은 침묵의 방귀예요. 이 말들이 진짜 열쇠가 되었다. 지금까지 침묵의 방에 대해서는 엘비라만 말했다. 하지만 이제 카타리나가 그것을 언급했다. 교육 방법을 정당화하는 어른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심리학자가 조심스럽게 계속했다. 네오도 이 방에 있었니? 라고 그가 물었다.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나쁘게 행동했을 때요. 이 순간 그녀는 검은 정사각형 안에 작은 인형을 그렸다. 닫혀있고 출구가 없는. 이것은 종이에 고정된 그녀의 기억이었다. 전문가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티아고는? 이라고 그가 물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카타리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다. 조서를 위해 그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질렀어요. 오랫동안. 그런 다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울었어요. 여기서 그녀가 멈췄다. 방에 침묵이 깔렸다. 심리학자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가 마지막 말들을 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조용하게.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다. 지금까지 수사는 논리와 단서들, 건조하고 무감정적으로 들리는 자백들에 의존했다. 이제 살아있는 증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말은 정당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경찰 보고서도 의학적 결론도 아니라 정말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묘사였다. 카타리나는 단순히 방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우연한 관행이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형에게 적용되던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 자신이 고립을 경험했고 닫힌 문 뒤에 앉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따라서 형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그녀의 말은 가장 끔찍한 단서처럼 들렸다. 법정에게 이 진술들이 결정적이 되었다. 이제 가족의 변호는 마지막 농어를 잃었다. 병에 대한 버전도 종교적 신념 뒤에 숨으려는 시도도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을 카타리나의 목소리가 파괴했다. 수년간 침묵하도록 강요받았지만 결국 진실을 완전히 드러낸 목소리. 이 순간부터 수사는 완료된 것으로 여겨졌다. 경찰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다. 물질적 증거, 자백,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앞에는 소우자 가족의 이야기가 최종 평가를 받게 될 법정만 남아 있었다. 수사부에 기소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을 때 마지막 요소 하나가 남았다. 가족이 지하실에서 일어났던 일의 결과를 어떻게 숨기려 했는지 이해하는 것. 사건 자료에서 이 단계는 최종 신문으로 나타난다. 주요 관심은 루이에게 집중되었다. 바로 그가 8월 99일 아침 지하실 문이 결국 열린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지금까지 루이는 계속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며 아내나 어머니의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압박이 최대였다. 그 앞에는 지하실 사진들, 전문가 결론들, 카타리나와 엘비라의 진술들이 놓여 있었다.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결국 그는 연출의 마지막 시간이 된 사건들의 순서를 이야기했다. 루이의 말에 따르면 아침에 그들은 지하실에서 더 이상 소리도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침묵이 문을 열라는 신호가 되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티아고는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다.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루이가 소피아를 불렀고 함께 그를 위층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 세부 사항이 핵심이 되었다. 부부는 의식적으로 아들을 침실로 옮기고 침대에 눕혔다. 침대를 정리해서 마치 그가 내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만들었다. 장면은 마치 사람이 잠들다 죽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집에는 나흘 동안 그가 지하실에서 보냈다는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 이후 행동들은 세심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보였다. 그림을 만든 후에야 루이가 응급서비스에 전화해서 갑작스러운 병을 신고했다. 그들이 첫 신문에서 시도했던 어떤 버전에도 진실이 없었다. 모든 것이 엘비라의 지시에 따라 소피아가 지지한 연출이었다. 이렇게 마지막 신문이 변호의 최종 방어선을 파괴했다. 가족은 단순히 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숨기기 위해 의식적으로 거짓 상황을 조작했다. 조서에서 이 순간은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부모들이 아들을 지하실에서 침대로 옮겨 잠들다 죽은 것처럼 연출하고 그런 다음에야 도움을 요청했다. 이제 범죄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수사부 손에는 단서들과 증언들, 자백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사슬로 합쳐졌다. 엘비라의 결정, 소피아의 행동, 루이의 침묵하는 동의, 그리고 경찰을 혼란시켜야 했던 최종 연출.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앞에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이 비극의 각 참가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해야 하는 재판 과정. 8월 15일. 하루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집에서는 평상시 일들이 진행되었고 아무도 바로 이날이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오후 2시경 티아고가 우연히 국그릇을 깼다.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이것은 작은 불쾌한 일이었겠지만 소우자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엘비라에게 이 물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일어난 일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15분 후 그녀가 결정을 내렸다. 벌을 주어라. 그리고 소피아가 루이와 함께 복종했다. 지하실 문이 닫혔다. 첫 시간들은 비명으로 가득했다. 집에서 그것들을 듣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저녁에 가족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저녁 식사를 했다. 엘비라는 규율과 질서에 대해 말했고 소피아는 침묵했고 루이는 시선을 내렸다. 카타리나는 자신의 방에 앉아 귀를 손으로 막았다. 8월 16일 비명이 계속되었다. 그것들은 절망적이고 날카로웠다. 카타리나는 나중에 형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다. 루이는 마당에서 일을 하며 지하실을 지나가면서도 문을 보지 않았다. 소피아는 음식을 준비했다. 엘비라는 주장했다. 벌은 끝까지 가야 한다. 8월 17일 티아고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두드리는 소리도 드물어졌다. 카타리나의 기억에 따르면 바로 그때 형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느낌이 그녀에게 생겼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평상시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8월 18일 침묵이 왔다. 저녁에 카타리나는 지하실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내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깨달음이 생겼다. 어른들은 확인하지 않았다. 엘비라는 단지 반복했다. 벌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8월 99일 아침 8시에 루이가 결국 문을 열었다. 안에서 그는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았다. 그는 소피아를 불렀다.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진실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그를 위층으로 옮기고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정리했다. 장면은 그가 잠들다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다. 아침 8시 30분에 연출이 완료되었다. 지하실을 다시 닫았다. 집의 분위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아침 9시 12분에 루이가 응급서비스 번호로 전화해서 갑작스러운 병을 신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황 없이 평온하게 들렸다. 이렇게 전체 연대기가 보였다. 깨진 국그릇부터 구급차 호출까지 점차 고문으로 변한 나흘간의 벌, 치명적이 된 침묵의 밤, 그리고 가족이 진실을 숨기기로 결정한 연출의 아침, 이 모든 것이 증명했다. 우연이 아니라 벌이 인간의 생명보다 높게 놓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다. 법정에 무덤 같은 침묵이 흐른다. 피고인석에 3명이 앉아있다. 엘비라, 소피아, 루이. 그들의 등 뒤에는 수개월의 수사, 수십 번의 감정, 수십 명의 증인이 있다. 앞에는 판결 선고가 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한다. 문구는 차갑고 감정 없이 들린다. 특별한 잔혹성으로 저질러진 살인, 그리고 불법 감금. 모든 말이 경찰이 수개월 동안 꼼꼼히 수집한 것을 고정한다. DNA 감정부터 카타리나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기소의 기초가 되었다. 법정에는 기자들, 이웃들, 사회복지부 대표들이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도 후회도 없다. 엘비라는 앞을 똑바로 바라본다. 소피아는 팔을 내리고 앉아있다. 루이는 다시 구부정해서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준다. 엘비라가 먼저 일어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확신에 차서 들린다. 그녀가 말한다.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웅성거림이 들린다. 소피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며 살짝 고개를 끄덕인다. 루이는 침묵을 유지하지만 그의 몸짓은 같은 것을 보여준다. 그는 부정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이 순간 최종적으로 분명해진다. 후회는 없을 것이다. 가족은 끝까지 자신들의 시스템에 충실하다. 그들에게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교육 방법이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한다. 목소리가 천천히 들리고 모든 말이 측정되어 있다. 법원은 엘비라 소우자를 범죄 조직 혐의로 유죄로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25년의 자유 박탈형을, 루이 소우자에게는 20년의 자유 박탈형을. 판결이 최종적인 마침표처럼 들렸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기 중에 쓴 잔재가 남았다. 수십 년간 이 집 안에는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이 존재했고 밖에서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소우자 가족의 이야기는 법정 벽에서 사회적 기억으로 넘어갔다. 소우자 가족의 오래된 돌집이 비어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있고 문은 널빤지로 못 박혀있다. 외관상으로는 수십 년 전과 같아 보이지만 내부에는 더 이상 예전 삶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없다. 재판 후 그것은 봉인되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이 집은 공포와 침묵의 상징이 되었다.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 카타리나를 국가가 보호해 두었다. 그녀의 이름과 거주지를 바꿨다.
그녀의 새 서류들은 형에게 없었던 미래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과거를 숨긴다. 나중에 영상들이 나타났다. 도시 공원 그네에 앉은 소녀. 그녀는 침묵하며 하늘을 바라본다. 시청자에게 이것은 폭력의 순환이 끊어졌고 그녀 앞에는 형에게 없었던 미래가 있다는 상징이다. 소우자 가족의 이야기는 한 마을의 경계에 머물지 않았다. 사건이 언론에 이르렀을 때 수사 자료들이 폭풍을 일으켰다. 포르투갈 의회에서 침묵의 방 사건을 논의했다. 그것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자신의 임무에 대처하지 못한 사례가 되었다. 보고서에서 사실들이 들렸다. 교사들의 신고는 무시되었고 검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은 매번 정직한 집의 외관 뒤에 숨어 책임을 피했다. 이 비극은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 1년 후 법률의 사회복지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가정범죄에 대한 처벌을 늘리는 수정안이 도입되었다. 처음으로 국가가 인정했다. 실수들이 체계적이었고 그것들이 생명을 앗아갔다. 하지만 시끄러운 개혁과 엄격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브랄 다세라의 집은 여전히 비어있고 어둡게 서 있다. 그 벽에는 명패도 없고 관광객들에게 그 역사를 말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모든 지역 주민은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안다. 이것은 가장 평범한 문 뒤에도 공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상기이다. 정의가 유죄자들을 처벌했다.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주요 질문은 열려 있었다. 외부인의 눈이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 집들의 그런 침묵의 방, 이 또 얼마나 많이 존재할 수 있는가? 카메라가 버려진 집의 외관에 머문다.